헌법재판소부터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첫 소식은 차정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모두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결론도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표적 감사 등을 했다며 탄핵심판에 넘겨졌는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쟁점이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헌재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후에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다음 주 후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사실상 3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판결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 평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역대 대통령 사례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최종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변론 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까지 탄핵 심판 변수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국정원 수뇌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탄핵심판 쟁점을 짚어보는 보도, 마지막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다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은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폭발력이 가장 컸습니다.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가 공개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았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 요원으로 근무한 국정원 2인자의 증언은 수장의 반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한때 국정원을 함께 이끌던 1, 2인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서로를 겨누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내부 CCTV가 공개되며 장외 여론전이 확산했고 홍 전 차장은 증인신문 16일 만에 탄핵 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보좌관한테 정설 한번 시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섰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정치인과 특정 법관에 대한 체포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짙지만 체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만큼 헌재 변론에서 실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공작이라고 반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체포 명단에 출처로 지목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헌재에서 증언을 사실상 거부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홍장원 전 차장과 비슷한 명단을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찬반 여론전이 헌법재판소 웹사이트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탄핵 반대 글이 다소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유 게시판을 누르자 대기 순번이 1000번이 넘습니다. 겨우 들어가도 접속자가 많아 페이지를 불러오는데 꽤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렵게 들어간 게시판에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줄지어 올라와 있습니다. 찬반 집회가 온라인상으로도 번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 매크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매크로를 이용해 헌재 자유 게시판에 탄핵 반대 글을 올리는 방법이 소개됐는데 작성자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사기 탄핵 각하하라 등의 문구가 자동 삽입된 탄핵 반대 글이 게시판에 등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실제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는데 이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가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용을 막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IP 접속도 차단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헌재 게시판 이용량 폭증과 매크로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게시판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야당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 모두 탄핵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여당은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과 도피 기회도 만들어줬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싸잡아 비판했는데 두 사람을 실제 탄핵할지 여부에는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일단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집중할 때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검토를 고리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건 법원인데도 민주당이 검찰 탓으로만 돌린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간 민주당의 29차례 탄핵 시도로 국회가 지출한 탄핵 심판 비용이 4억 6천만 원이라며 세부 내역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구체적인 집행 명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친야 성향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질수록 여당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 심판 결론에 따라 비판의 화살이 다시 야당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추가 탄핵 여부를 둘러싼 야당의 고민이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구속기간 계산을 둘러싼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라는 당부도 함께 전파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실무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구속기간 산정법과 관련한 일선의 항의성 문의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빗발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선에서도 구속기간은 종전과 같은 방식, 즉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정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구속기간 관련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대검과 상의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검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일선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함께 당부한 만큼 피고인들로부터 고소당하면 어떡할까 우려하는 일선 검사들의 실무적인 고민이 이번 공문을 통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대검은 또 과거 일선 검사들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전례를 고려한 듯 앞으로는 위헌 소지가 농후한 즉시항고 대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결단했던 대로 일선에서도 대응해달라는 건데 당장 검찰 내부망은 들썩였습니다.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현행법에 엄연히 살아있는 즉시항고 조항을 이렇게 사문화하는 게 온당하냐, 구속기간 문제를 어떻게 본안을 통해 정리해 나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검이 조직 혼란 정리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신상정보는 오늘 공개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직 교사가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사건 발생 29일 만에 40대 교사 A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친 뒤 대전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범행 계획 시점과 정확한 동기 등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 흉기를 미리 산 뒤 교실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광물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안보 지원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충돌 이후 양측이 갈등을 상당 부분 봉합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불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철통과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잠시 뒤 현지 시간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상품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말했다가 또 말을 바꿨어요. 몇 시간 만에 또 말을 바꾼 건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먼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는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해서 이곳 시간으로는 내일로 예고된 25%의 관세에 또 25%를 더해서 50%를 부과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시점은 3월 10일 아침부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지목한 건 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의 25%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전력 수출세를 예고한 뉴욕과 미시간, 미네소타주 등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미국 수출 전력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전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예고했던 추가 관세를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He has called and he said he's not going to do that. Okay, he's not going to do that. Will you make a different decision now about the tariffs on Canada? Will you reduce it? At that, but probably so. Yeah, he was a gentleman. Will you reduce it?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캐나다 관세 정책을 놓고 발표와 유예를 반복하는 등 이렇게 그야말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그럼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25%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이곳 시간으로 12일 자정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트럼프 1기 때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미 상무부는 최근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이행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볼트와 너트, 스프링 같은 파생 상품 166개가 대상입니다. 다만 파생 상품 가운데 범퍼와 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항공기 부품 87개 품목은 관세가 잠시 유예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 이은 대미 수출국으로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한 철강과 철강 제품이 약 7조 402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대미 수출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에 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출 물량을 70%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263만 톤에 대해서 무관세 쿼터를 받아냈는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관세가 적용되면 우리 철강 제품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대미 수출 3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우리 기업들은 이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국 현지에 제철소를 만드는 등 투자 조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4% 폭락하고요. 이른바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에 캐나다의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후에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발표했던 추가 관세를 재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뉴욕 증시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장 마감 직전 잠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결국 다우존스 지수는 1.14% 내려 장을 마쳤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0.7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8% 하락해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시장이 좋다 나빴다 하겠지만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은 과도기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in a period of transition from the mess that was created under Joe Biden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Joe Biden left this country in an economic disaster.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오늘부터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도 분주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워낙 판이 뒤집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철강을 29억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입니다. 알루미늄 시장은 캐나다가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같은 순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철강업계는 관세 조치에 따른 품목별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묘수는 없는 상황.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 동남아 등과 무한 경쟁을 벌이게 돼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쿼터도 없이 무관세 혜택을 누렸던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동등한 위치가 된 건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비교 우위에 선다면 오히려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LNG 플랜트용 특수강 공급 역량을 갖춘 우리 업계에는 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감산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중국이 작년에 1억 1천만 톤 정도를 철강을 수출을 했었는데 5천만 톤을 감산을 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철강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관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볼트와 너트 등 파생 상품 166 정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통관 업무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시선이 탄핵 심판 선고에 쏠리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개별 의원들의 밤샘 시위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장외 투쟁 없이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 전 전반적인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촉구 비상체제에 돌입한 만큼 똑같이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자는 목소리가 적잖았지만 야당처럼 행동에 나서진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뭐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를 압박하는 야당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점도 주된 이유로 들었는데 탄핵 심판 선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장외로 나가는 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헌재의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입장을 넘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각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거쳐서 다시 탄핵 소추를 하든지 아니면 각하시켜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법 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여당 지도부가 강경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요구엔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사이 고심의 흔적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내일부터는 5명씩 조를 꾸리는 5인조 릴레이 농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소속된 SNS 단체 대화방에는 내일부터 5명 정도가 24시간 동안 한 팀을 이뤄 헌재 앞을 지키는 농성 참석자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6시 반 기준으로 33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윤상현, 강승규, 박대출, 장동혁 의원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가거나 일부 의원들은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 초선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내란 속에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 상임위원장들과 사선 중진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고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과 함께 연대 단식에도 돌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주 금요일, 즉 14일까지 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말엔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할 거라는 우려도 터져나오는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실상 이번 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거대 야당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만 매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거리 정치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당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장외 집회 전략을 논의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전이 거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표 측이 이번에 마련한 간담회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도 간담회를 제안했지만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아직까지 안개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선고 기일도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한층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빠른 탄핵 심판을 촉구해왔습니다. 최근엔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도 변론이 일주일 가까이 일찍 끝난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만약에 이제 탄핵을 인용하는 파면하는 결정이 내올 경우에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선까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복귀가 빠르게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고심이 깊어진 모습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계엄 사태가 얽혀 있다 보니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 변론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관별로 심리를 마친 뒤 의견을 취합하는 순서만 남았다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앞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지, 한 총리 선고 시기와 순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구속 취소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탄핵 선고를 앞둔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이 주목받는 이른바 관저 정치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말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게 다였다는 하루 전 설명보다는 더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의식한 거로도 풀이되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당을 통해 전원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관저 정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만 됐을 뿐이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고 탄핵 선고를 앞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대통령을 찾아가며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자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여러 억측을 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좀 절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무슨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잖아요. 자중하고 근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국민의힘은 국민만 생각하겠다는 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탄핵 선고 전까지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의원들 개별 활동의 수위가 여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변호인과 산책하는 모습을 촬영한 언론의 사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어떤 형태의 사진과 영상 보도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 지 이튿날 육군과 미군이 함께 헬기로 강습해 진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우리 군 대대장이 연합병력을 운용하면서 역량을 한층 키우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상공에 나타난 수리온 헬기 석 대. 동시에 공터 한복판에 착륙합니다. 미군 한 개 팀이 먼저 어무하고 그 뒤로 우리 육군 한 개 팀이 나와 작전지로 이동합니다. 육군 1사단 한 개 대대와
한 개 중대로 구성된 미 스트라이커 여단이 대규모 강습 훈련을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적이 구축해놓은 지역을 헬기 기동으로 기습 침투해 진지를 확보하고 역습에도 대비하는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헬기로 하늘에서 땅으로 기동한 우리 육군과 미군은 곧바로 목표 지역으로 이동해 진지 점령 과정을 진행합니다. 장병 400여 명이 참여한 훈련에서 한미 양군은 진지 침투와 대항군 교전까지 내내 함께 기동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우리 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통제하면서 작전을 주도하는 과정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양국군의 전투 수행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s part of this exercise, this has been a fantastic learning opportunity for both myself and my soldiers to increase interoperability and to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같은 날 해군은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육군과 경찰, 소방과 함께 화생방 위협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여객 터미널에 미상의 비행 물체가 추락했을 경우를 가정해 초동 조치부터 최종 제독 작업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합연습 첫날 탄도미사일을 쏘아댔던 북한은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며 이틀 연속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포성이 일단은 멈출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러시아가 수용할 것인지만 남았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9시간 넘게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안보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Above everything else, he wants the war to end, and I think today Ukraine has taken a concrete step in that regard. 양측은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충돌하며 빚어진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푸틴 대통령과 소통하게 될 것 같다며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Ми готові зробити такий крок.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мають переконати Росію зробити це. 한편 회담 당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고 러시아는 쿠르스크 영토 탈환을 위한 반격의 속도를 내며 12개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전격 동의하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주요 뉴스대 파노라마 카메라에서도 뒷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날이 조금 흐려 보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다고 합니다. 네, 오후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린 뒤에 황사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대기질은 더 나빠지겠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공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먼지가 깔끔하게 해소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스모그와 황사가 함께 유입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기 상황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수도권 지역과 충남 그리고 인천과 경기,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과 일부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경기 서해안 지역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낮에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먼지를 해소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7도, 대전이 4.8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8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강풍도 불기 때문에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다시 한번 윤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헌재가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후에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다음 주 후반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사실상 3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판결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 평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역대 대통령 사례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최종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변론 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까지 탄핵 심판 변수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폭력 사태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상공을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파출소 같은 곳에 보관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총기 출고도 일정 기간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임시 비행금지 공역 지정을 요청한 곳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반경 1.8km 이내 지역입니다. 현재도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 제한 공역에 속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과 원전 시설에 적용되는 비행 금지 공역으로 통제 수위를 높여서 비행 자체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을 전후로 드론을 활용한 각종 위험에 대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불법 비행을 시도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용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전국 경찰서에 총기 출고 금지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민간이 허가를 받고 보유한 총기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10만 6천여 정에 달합니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위협 등 테러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안전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격돌했습니다.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인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1심 무죄 판결 석 달여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 기일인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이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와 같은 이 대표의 의미 없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위증 공범 김진성 씨를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로 비유하며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의견에 따라 항소심 법정에선 김 씨의 위증 내용이 담긴 법정 증언과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 시점도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한 차례 공판으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때 정해질 증인 채택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우려로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는 1.3%, 코스닥 지수는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개인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이 줄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파생 상품 166종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철강업계뿐 아니라 부품 중소기업도 우려가 큰데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도 곧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통계청이 2월 고용 동향을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 1월 15살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천 명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대표 제조혁신 전시회인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22개국에서 500개 기업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현대 글로비스의 물류 로봇 스트레치가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등 미래 로봇 기술과 산업 AI가 총출동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대한항공이 어제 41년 만에 기업 이미지 CI를 바꿨습니다. 선제적으로 CI를 바꿔서 완전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납고 뒤편을 가리고 있던 천막이 걷히자 대한항공의 새 로고로 옷을 갈아입은 항공기가 등장합니다. 1984년부터 대한항공의 상징이었던 빨강과 파랑의 전통 태극 문양 대신 짙은 파란색으로 바뀐 태극 문양이 눈에 띕니다. 대한항공이 기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CI를 41년 만에 바꿨습니다. 새 로고는 대한항공의 상징인 태극마크 심벌과 항공사명을 표기한 로고 타입을 나란히 배치한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변화하는 CI에는 많은 소망을 담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랫동안 지켜온 안전과 고객 감동을 담을 수 있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미래를 향한 기대와 역동성이 더해지기를.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전 선제적으로 CI를 공개하면서 완전한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부터 신규 CI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와 아시아나 합해서 250대가량을 다 도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대한항공부터 시작을 할 거고 통합이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아시아나를 도색을 할 겁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통합 이후 항공사 규모가 세계 항공사 중 11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규모보다는 서비스의 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완료 시점인 2027년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규 CI 공개에 앞서 신규 기내식을 선보인 대한항공은 기내 서비스 물품도 차례로 재단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CI가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의 구심점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기존 CI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사망자가 소폭 줄어든 거라는데 이게 산업 현장이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2주 전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낸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였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산업 현장 사고 탓에 지난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89명에 달한 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건설업은 한 해 전보다 9%가량 줄었지만 나흘에 3명꼴인 276명이 사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은 175명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났고 두 업종을 뺀 기타 산업도 10% 늘어 138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2023년보다 사고 사망자가 9명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산업 현장이 안전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스스로 지난해 건설 경기 침체로 착공 현장과 건설 근로자가 줄면서 사망자 감소를 견인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통계상으로 볼 때 아직 산업 현장에서 명확한 정책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울산, 여수, 대산 등 특정 산업이 집약된 곳을 겨냥해 지역별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차량까지 버리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나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경찰 순찰차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늦은 밤 멀리서 전조등을 켜고 오던 차량이 음주 단속 중인 교통경찰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급하게 순찰차를 타고 뒤를 쫓는데요. 골목길에서 거리가 좁혀지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에 가상화폐를 싸게 판다며 2억 여원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고 10여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그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로 입감된 4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장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1군 경험이 별로 없거나 신인급 선수들에게 시범 경기는 감독 눈에 들기 위한 경연의 장인데요. 새 키스톤 콤비를 찾는 두산에선 오명진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두산이 4대2로 끌려가던 4회. 투아웃 만루에서 오명진이 대타로 등장합니다.
삼성 양창섭의 시속 147km짜리 속구를 가볍게 잡아당겨 우중간에 가르는 3타점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전날까지 이틀 연속 멀티히트에 이어 해결사 능력까지. 오명진은 비록 시범 경기지만 4경기에 모두 나와 5할 타율에 장타율까지 뽐내며 타율과 최다 안타, 장타율, 득점에서 리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루 수비도 아직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명진은 팀에서도 알아주는 연습벌레. 주전 2루수 강승호가 3루로 이동하면서 겨우내 2루에서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1군에서 9경기 출전에 불과한 오명진이 지난 시즌 103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7리를 기록한 이유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KT에서 방출당한 뒤에 올 시즌 삼성에서 기회를 잡은 홍현빈은 6회 두산 박치국을 상대로 말로 홈런을 쳐내며 강렬한 인상을 심었습니다. 기아에서 주전 도약을 노리는 이우성과 한준수는 7회 보란듯이 차례로 말로 홈런과 3런 홈런을 쳐내며 매서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유일하게 승리가 없던 기아는 장단 17개 안타를 몰아치며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문동주가 시범 경기에서 시속 159km 강속구를 뿌리면서 1이닝으로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SSG와의 시범 경기 6회 등판한 문동주는 볼넷을 하나 내줬지만 최고 구속 159km에 이르는 강력한 직구를 앞세워 삼진 2개와 뜬 공으로 이닝을 마쳤습니다. 문동주의 호투 속 한화는 SSG를 8대 0으로 꺾고 시범 경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대구에서 삼성은 말로 홈런을 포함해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적생 홍현빈의 활약을 앞세워 두산에 역전승을 했고 창원에서는 기아는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며 NC를 누르고 시범 경기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키움은 KT를, 롯데는 LG를 각각 제압했습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치른다며 최대 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반인도적 살상 혐의로 네덜란드 헤이그로 압송돼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홍콩을 방문하고 돌아오다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두테르테는 법적 절차를 어긴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For detention and the basis for detention. So what is the law and what is the crime that I committed?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두테르테가 재임 기간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과의 전쟁으로 대규모 살상을 저질렀다며 필리핀에 인도를 요구해왔습니다. 두테르테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짝을 이뤄 2022년에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그동안 ICC의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두테르테 가문과 대립하면서 ICC가 인터폴을 통해 체포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It's a request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from Interpol to enforce the arrest warrant. 두테르테는 마약 소탕 작전 당시 용의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총살해 약 6,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C 측은 사망자 수가 12,000에서 3만 명에 이르며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살해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mpisa pa lang ito ng laban. Hindi pa ganap ang aming kumbaga hindi pa ganap ang sinasabing hustisya dahil marami pa po mangyayari. Mahaba pa po ang aming laban. Pero hindi po kami titigil. 두테르테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거점인 남부 다바오의 시장직을 되찾아 마르코스에 맞서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체포 몇 시간 만에 인터폴에 의해 항공기를 타고 네덜란드 헤이그로 압송되면서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블랙 먼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조정 국면은 이걸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잠시 오름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힘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다우는 또 1%대로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낙폭이 컸던 나스닥의 내림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간밤에는 환영할 만한 소식도 또 우려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벌써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죠. 잠시라도 포성이 멈춘다면 일단은 좋은 재료가 될 텐데요.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조금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에는 아마 트럼프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점, 이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다가요. 캐나다의 반응이 나오고 나서는 25%만큼의 징벌적인 추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몇 시간 만에 입장이 또 바뀌니까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된 셈입니다. 이 계기가 된 거는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한 25%의 할증 부과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그나마 캐나다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관세 갈등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 이런 전개 상황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나왔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 그러니까 졸츠 보고서를 보면요. 1월에 기업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의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직원을 구하지 않겠죠. 최소한 1월까지는 미국의 경제, 기업 상황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콜스를 꼽아왔습니다. 이 콜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백화점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기업이라는 뜻이죠. 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이 9.4%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간 전망인데요. 2025년 회계 연도에 순매출이 5에서 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만큼이나 24%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국내 총생산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가 급격하게 주저앉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델타항공 같은 곳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스모그와 황사가 모두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도, 충청과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보통 수준이지만 차츰 농도가 오르겠고요. 오늘 강원과 일부 남부를 제외하고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경기 서해안 지역에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낮에는 충청과 호남 지역에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를 씻겨주진 못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7도, 대전이 4.8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단 낮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후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불기 때문에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후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